그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빗길에 태운 손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멈췄습니다. 20년 전 국가가 분명히 죽었다고 말했던 제 아내 선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이름을 버린 국정원 공작원이었어요. 북한 수용소에서 손톱이 뽑히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문을 견디면서도 제가 버틴 이유, 오직 남쪽에 있을 아내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선을 넘어 돌아온 저에게 국가는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고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국가는 저에게 아내가 죽었다고 속였고 아내에게는 제가 배신자라고 속였습니다. 주인공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이 남자의 잃어버린 명예를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썰물 인생을 찾아주신 모든 귀한 분들을 위해 오늘의 사연을 전합니다. 나는 국가를 믿었습니다. 저는 참 미련할 정도로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서울, 온 나라가 들썩이며 변해가는 그 시절에도 저는 오직 신발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밖에서는 88 올림픽을 준비하며 서울이 날마다 새로운 고층 건물을 세우고 밤이면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며 떠들썩했지만 저 같은 구두 만드는 장인에게 세상이란 그저 좁은 작업대 하나가 다였습니다. 성수동의 오래된 구두 공장, 그곳은 항상 축축한 가죽 냄새와 코를 자극하는 접착제 냄새, 그리고 한결같은 리듬으로 울리는 망치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 손은 늘 검은 구두약이 배어 있어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은 지워지지 않는 가죽대로 까맸습니다. 친구들은 세련된 양복을 입고 저는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죠. 그래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좋았습니다. 빳빳한 가죽이 제 손길을 거쳐 누군가의 발을 편안하게 감싸줄 부드러운 구두로 태어날 때 그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퇴근길 굽이굽이 이어진 시장 골목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 한 봉지를 품에 안고 갈 때 가슴팍으로 전해지는 그 뜨끈한 온기야말로 제 초라한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보람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제 아내 선영이는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무뚝뚝하고 투박한 기술자 놈을 만나 고생만 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신세 한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선영이는 늘 낡은 대문 앞 가로등 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질 때면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멀리서 제 투박한 발소리만 들리면 금세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 가로등 불빛보다 더 따뜻했던 아내의 미소, 그 미소 하나를 지켜내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죠. 당시에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돕고 위험하면 기꺼이 몸을 던지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거창한 애국심의 뿌리조차도 결국은 내 가족, 내 아내 선영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지켜야 선영이의 웃음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 그것이 저를 움직이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던 1990년 가을, 유난히 비가 부슬부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공장의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독 불길하게 들리던 오후, 작업장으로 낯선 사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거세된 듯한 서늘한 눈빛, 그들은 저를 근처의 조용한 다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방 안에는 쌉싸름한 쌍화차 냄새가 진동했고 구석진 자리의 소파는 낡아 삐걱거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제 군 시절 기록이 빽빽하게 담긴 누런 서류 봉투를 툭 내밀었습니다. 강진우 씨, 특수수색대 출신의 사격 실력이 일품이더군요. 국가가 당신의 그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신중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겠냐는 물음. 당시에 저는 국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던 혈기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데, 그것도 남들이 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제 눈을 꿰뚫어 보듯 낮게 응조렸습니다. 이 일은 그림자의 길입니다. 성공해도 영광은 없으며 실패하는 순간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될 겁니다. 국가조차 당신을 부인하겠지요. 하지만 강진우 씨, 당신이 희생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이 땅의 수많은 국민들은 비로소 아무 걱정 없이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이 제 심장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내가 지키는 나라 안에 내 아내가 살고 있고 내 희생으로 그녀의 평화를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내가 내민 하얀 백지 위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무슨 역사책에 기록될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덮어버리는 참혹한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하고 정교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스스로를 던져넣는 순간 강진우라는 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이미 공중분해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면 국가는 반드시 내 뒤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 굳건한 믿음이 훗날 제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내는 저를 한 달 뒤에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신변 정리를 철저히 하고 가족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죠. 공장으로 돌아와 다시 망치를 들었지만 이전처럼 가죽을 치는 소리가 경쾌하지 않았어요. 망치질 한 번에 정체 모를 불안감이 서리고 가죽을 자를 때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속을 찔러댔죠. 저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선영이의 그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목구멍까지 진실이 차올랐지만 저는 매번 꾹 눌러 참았어요. 국가를 믿었으니까요. 국가가 정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 맹신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저를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는 첫 번째 단추가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국가가 준 그 차가운 사명감을 애써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이었어요. 훈련을 떠나기 전 주어진 마지막 한 달. 그 30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도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달력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고통이었죠. 선영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아침, 구석진 골목을 나란히 걷는 저녁길,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사형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만찬처럼 느껴졌어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든 선영이의 가느다란 손목과 복스럽게 오물거리는 입술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잠든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을 때면 그것을 하나하나 녹음기라도 된 듯 제 뇌리에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선영이는 평소와 다른 제 기류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제가 멍하니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묻곤 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공장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저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공장에 연말 주문이 좀 밀려서 그래. 몸은 좀 고되어도 보너스 두둑이 챙겨주신다니까 힘내야지. 내일 퇴근길엔 당신 좋아하는 갈비나 좀 사올까? 거짓말은 한번 시작하니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저는 그녀에게 중동으로 장기 해외 파견을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기술자들이 중동에 나가 외화를 벌어오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구두 제작 기술을 전수해 주러 가는 거야. 나라에서 주도하는 큰 프로젝트라 다녀오면 우리 형편도 훨씬 좋아질 거야. 제 말을 듣는 선영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그녀의 물음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임무였지만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아니, 일이 좀 커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래도 다 끝나면 바로 올게. 당신 좋아하는 남산타워 가서 제일 비싼 밥도 먹고 예쁜 코트도 하나 사줄게. 선영이는 제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믿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그녀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선영이는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은 모래바람이 불고 덥다면서 시장에 나가 얇은 면 티셔츠를 새로 사오고 혹시 타지에서 배탈이라도 날까봐 비상약을 꼼꼼히 챙겨줬어요. 제 속옷과 양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으로 빨아볕에 말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날카로운 가죽 칼로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국가가 요구한 비밀이라는 무게가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을 기만하고 있다는 죄책감으로 변해 저를 짓눌렀습니다.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 있는데 선영이가 제 투박하고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거기 가서 밤길 조심해. 낯선 사람 함부로 따라가지 말고 밥 거르지 말고 술은 몸 상하니까 조금만 마시고. 저는 그저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가지 말라고 말해달라는 애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가 지켜온 모든 국가적 비밀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지만 화면 속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하나도 기억나질 않았어요. 그저 선영이의 어깨가 제 팔에 닿는 그 온기, 거실을 채우던 은은한 장미향 방향제 냄새, 그리고 가끔 멀리서 들려오던 자동차 경적 소리만 선명합니다.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내가 나라 잘 지키고 올게. 당신이 사는 이 땅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올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 외침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제 속에서 썩어 문드러졌어요. 선영이는 제 손등을 토닥이다 어느새 제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화롭고 무방비한 얼굴을 보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도 저 얼굴을 다시 보러 오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국가에 충성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제가 살아서 돌아와야 할 단 하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제 이 소박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저를 어둠 속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훈련소로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저는 선영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저는 참 못생기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제 곁에 선영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강진우라는 이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남편도 성실한 구두 기술자도 아닌 그저 번호로 불리는 그림자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신발장에 있는 선영이의 구두를 꺼냈어요. 제가 직접 가죽을 고르고 바느질해서 만든 그녀가 가장 아끼는 갈색 가죽 구두였죠. 구두약으로 광을 내고 먼지를 털어내며 저는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 구두가 그녀를 부디 좋은 곳으로만 데려가 주기를. 슬픈 길, 험한 길은 피해가게 해주고 언제나 따뜻한 곳으로만 이끌어 주기를. 구두 끝에 맺힌 제 눈물 한 방울이 가죽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것이 제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차마 소리내어 전하지 못한 이별의 편지였습니다. 기차역에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눅눅했어요. 창밖에는 새벽부터 내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희끄무레한 빛은 마치 축복이 아닌 작별의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번져 나왔죠. 그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얀 쌀밥을 갓 지었고 소고기를 듬뿍 넣은 무국을 끓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냄새에 금세 배가 고파졌을 텐데 그날은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선영이는 제 밥공기에 고기 건더기를 수북하게 얹어주며 억지로 웃어 보였죠. 여보, 많이 먹어둬야 비행기 타고 가서도 기운을 쓰지. 타지 나가면 집밥이 제일 그리운 법이야. 그녀가 제 등을 토닥이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오히려 제 가슴은 시리게 아파왔어요. 저는 자꾸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금방이라도 나 사실 중동 가는 거 아니야. 무서운 곳으로 가라고 울며 불며 매달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골목길, 단골 구멍가게의 간판, 가끔 선영이와 손잡고 걷던 소나무 길까지. 평범하기 짝이 없던 그 풍경들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꿈속의 장면처럼 애틋하게 다가왔어요. 선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제 심장을 사정없이 긁어댔죠. 그 떨림은 그녀 역시 이 이별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역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누군가는 반가운 얼굴로 상봉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별을 고하고 있었죠. 그 거대한 소음과 혼란 속에서 우리 둘만 거대한 유리벽 속에 갇힌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질 때마다 선영이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깨에 맨 낡은 가방끈을 고쳐주며 선영이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속눈썹 끝에 맺힌 눈물을 차마 닦아줄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손을 대면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제 결심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 기차를 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정말 길어지면 안 돼. 돈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돌아와야 해. 알았지? 선영이가 제 외투깃을 정성스레 정리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만 참으라고, 금방 가서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우리 곧 남산타워 가야 하지 않느냐고 제 입술은 비겁한 거짓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이가 제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어깨가 제 가슴팍에 닿아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차마 안지 못하고
허공에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제 뒤에서 저를 감시하듯 서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시계를 가리켰고 시간은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죠. 기차가 굉음을 내며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쇳가루 냄새가 얼굴에 닿자 비로소 차가운 현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아, 정말 가는구나. 이제 강진우라는 이름은 버려야 하는구나. 기차에 오르기 직전 선영이가 제 손바닥에 작고 따뜻한 뭉치 하나를 쥐어줬어요. 빨간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감싼 손난로였죠. 그 위에는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춥지 말라고. 여보 손 따뜻해야 구두도 잘 만들지. 삐뚤빼뚤한 그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 열차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제 눈물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차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바퀴가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선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기차를 따라 몇 걸음 필사적으로 뛰더니 이내 멈춰서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바닥을 갖다 대고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내가 꼭 돌아갈게. 나라 지키고 너 지키러 지옥 끝에서라도 꼭 돌아갈게. 하지만 열차는 무정하게 속도를 높였고 선영이의 베이지색 카디건은 창문 너머로 아주 작게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 평범했던 삶의 마지막 장면이자 강진우라는 인간으로서 본 마지막 풍경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선영이가 준 손난로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녀의 온기가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기차는 저를 점점 더 깊은 어둠의 심장부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열차가 서울의 경계를 벗어나 교외의 황량한 풍경 속으로 접어들자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동결되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내는 품 안에서 두꺼운 가죽 파일을 꺼내 제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저라는 존재를 지우고 새로 써내려갈 일종의 사망 선고서와 같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강진우라는 이름은 잊으십시오. 당신의 이름, 당신의 고향, 성수동의 그 낡은 공장과 기다리는 아내까지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예리했죠. 파일 첫 장을 넘기자 낯선 이름과 생전 가본 적 없는 고향, 그리고 조작된 경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작교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만약 북측에 잡히거나 신분이 노출된다면 국가는 당신을 모른 척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낸 적이 없고 당신이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이니까요. 죽어서도 당신은 국가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지우는 것,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잔인한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온 길이었지만 정작 국가가 나를 버릴 준비부터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비정한 선언조차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숭고한 통과 의례라고 믿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단어에 취해 제 영혼이 깎여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뒤 우리는 번호판도 없는 검은 승합차에 실려 인천의 어느 외딴 해안가 비밀 기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옥보다 더 지독한 최종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된 일과는 밤낮이 없었습니다. 구두 밑창을 두드리던 제 손에는 이제 망치 대신 살상용 단검과 권총이 쥐어졌습니다. 북한 사투리를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 혀가 꼬이도록 반복했고 유사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독극물 캡슐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리 없이 뒤에서 접근해 적의 숨통을 끊는 기술을 익힐 때마다 제 손에 배어있던 가죽 냄새는 점점 비릿한 피 냄새로 바뀌어 갔습니다. 훈련 조교들은 저를 인간이 아닌 기계로 개조하고 싶어 했어요. 고통을 느껴도 신음하지 않고 슬퍼도 눈물 흘리지 않으며 오직 명령에만 반응하는 정교한 살인병기. 훈련 도중 갈비뼈가 나가고 발톱이 빠져도 그들은 치료 대신 정신력을 운운하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 동료들이 죽은 듯 잠든 야밤에 저는 품속 깊이 숨겨둔 선영이의 손난로를 꺼냈어요. 이미 온기는 다 빠져나가 차갑게 식어버린 헝겊 뭉치였지만 그 거친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는 순간만큼은 제가 오작교가 아닌 강진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손바닥에 느껴지는 헝겊의 질감 위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조교들은 제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용납하지 않았죠. 검열 도중 손난로를 들킨 날 저는 아직도 과거의 망령을 붙잡고 있느냐며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했어요. 그들은 제 몸뿐만 아니라 제 기억 속에 남은 사랑의 흔적마저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침투 전날 밤 기지 밖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남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서울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죠. 선영이는 지금쯤 저녁을 먹고 제 걱정을 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겠지요. 제가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아내가 제 무사 귀환을 위해 올리는 기도가 사실은 사선을 넘나드는 남편의 목숨줄을 간신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국가가 준 마지막 보급품, 어금니 사이에 숨길 수 있는 작은 독약 캡슐을 주머니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살아서 저 불빛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가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나를 기다리는 선영이를 버릴 수 없다. 그것이 제가 어둠 속에서 부여잡은 유일한 생존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저를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소리 없이 파도를 가르는 침투정에 몸을 실었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조국도 이름도 이제는 없었으니까요. 고문실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땅으로의 침투는 소리 없이 그러나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평안남도의 어느 해안가, 차가운 바닷물이 가슴팍까지 차올랐죠. 파도 소리에 숨소리를 묻으며 해안선을 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강진우가 아니라 북측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산속에서 짐승처럼 지냈어요. 낮에는 썩은 잎사귀 아래 몸을 파묻고 꼼짝달싹하지 않았으며 밤에는 지도 한 장에 의지해 절벽을 타고 강을 건넜죠. 허기는 생쌀을 씹으며 달랬고 젖은 군복이 몸에 달라붙어 살점이 짓무르고 진물이 터져나와도 신음 한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어요. 접선 장소인 평양 외곽의 낡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따뜻한 동료의 손길이 아니라 사방에서 쏟아지는 서늘한 서치라이트 불빛과 수십 개의 총구였죠. 누군가의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밀,
제가 가야 할 경로, 제 암호명까지 놈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몸을 날려 사격하며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빗물처럼 쏟아지는 개머리판의 강타를 당해낼 순 없었죠. 뒤통수가 깨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뜨거운 피가 눈을 가렸고 세상이 뒤집히며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사방이 습기로 가득 찬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지하 고문실이었어요. 천장에는 헐거운 전구가 대롱거리며 비릿한 주황빛을 내뿜고 있었고 제 몸은 차가운 쇠의자에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고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감각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온 고통은 전축기였어요. 그들은 제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젖은 헝겊을 감고 전선을 연결했죠. 누가 보냈어? 남조선 어디 소속이야? 취조관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단순히 뜨거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수만 마리의 불개미가 혈관 속을 타고 다니며 혈관을 찢어발기는 것 같았고 근육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뒤틀려 뼈마디가 탈골될 듯한 경련이 일어났죠. 뇌는 타버릴 듯 뜨거워졌고 혀를 깨물지 않으려 이를 악물다 보니 어금니가 부서지는 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절규 속에서 제 몸은 짐승처럼 펄떡거렸어요. 전기 고문이 끝나면 물 고문이 이어졌죠. 얼굴에 얇은 헝겊을 씌우고 그 위로 고춧가루를 섞은 물을 끊임없이 부어댔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매운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코와 입이 동시에 막히며 겪는 질식의 공포는 죽음보다 더 생생했어요. 허파가 터질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그들은 머리채를 잡아올리며 다시 물었죠. 말해, 내 놈의 진짜 이름이 뭐야?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구두 기술자의 자부심이었던 손을 유린했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톱 밑으로 가늘고 날카로운 대나무 바늘을 천천히 밀어 넣었죠. 생사를 파고드는 그 예리한 통증은 척추를 타고 뇌까지 찌릿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생손톱이 뽑혀나갈 때마다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피 섞인 침을 뱉었어요. 그들은 부러진 제 손가락을 구두굽을 두드리듯 망치로 내리쳤죠. 으스러지는 뼈 소리가 고요하게 가라앉은 고문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저를 더 처참하게 무너뜨린 건 그들의 심리적 난도질이었어요. 취조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그것은 제가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눈물 범벅이 된 선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놈들이 어떻게 그 사진을 손에 넣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 여자가 내 마누라냐? 이 불쌍한 년은 내가 중동에서 돈 벌어올 줄 알고 매일 밤 기도를 한다더라. 그런데 어쩌나 내 조국은 이미 너를 버렸는데. 그는 제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속삭였어요. 기다리지 마라. 내 아내는 진작에 우리 공작원들이 처리했다. 내 놈이 입을 열지 않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남조선에서도 너를 죽은 사람 취급할 테니까. 내 마누라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 종갓나 새끼야.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가 죽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저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 무너져 내리자 방금까지 저를 괴롭히던 통증들이 모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죠. 가슴 한복판이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시리고 허망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기다리던 그 착한 사람이 나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감각조차 마비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취조가는 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고문실의 쇠문을 닫고 나갔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막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지키려 했던 국가도 제 명예도 아닌 오로지 죽음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피와 오물이 뒤섞인 채 쓰러져 있던 그 밤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영혼도 사랑도 잃어버린 그저 숨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그 말은 전기 고문보다 수천 배는 더 지독한 독이 되어 제 온몸에 퍼졌어요.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선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뒤이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녀의 환영이 저를 괴롭혔죠. 마음이 죽어버리니 육체가 겪는 비명은 그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음 같았습니다. 쇠꼬챙이로 허벅지를 쑤셔도 거꾸로 매달려 코에 고춧가루 물이 들어와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닥만 응시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끝없는 절망이 저를 살리는 방패가 되었죠. 놈들은 제가 완전히 실성해버렸다고 믿었습니다. 초점이 풀린 제 눈을 보고는 이 새끼 이제 맛이 갔구만이라며 감시를 늦추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아니, 죽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선영이가 정말 죽었다면 그 땅에 제 뼈를 묻고 싶지 않았죠. 그녀가 있는 남쪽 땅, 우리가 함께 붕어빵을 나눠 먹던 그 동네 근처에서라도 눈을 감아야겠다는 지독한 집념이 제 썩어가는 육신을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밤마다 짐승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손톱이 이미 다 빠져나가 진물이 흐르는 손가락으로 벽면의 시멘트를 조금씩 긁어냈죠. 배급이라고 나오는 모래와 쥐똥이 섞인 시큼한 죽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삼켰어요. 구역질이 올라올 때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억지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오직 탈출을 위한 근력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폭풍우가 미친 듯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천둥 소리가 수용소의 지붕을 찢어버릴 듯 울려 퍼졌고 운 좋게도 노후된 배전반이 터지며 전력이 차단되었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순간 제 안의 짐승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미리 갈아두었던 날카로운 숟가락 자루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향하던 간수의 뒤를 덮쳤어요. 생전 처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제 손에는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선영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그 묘비 앞에서라도 의조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수용소 담벼락을 넘어 숲으로 숨어들었을 때 차가운 빗줄기가 제 상처난 온몸을 채찍처럼 때렸어요. 저는 낮에는 썩은 나무 밑이나 바위 틈새, 오물이 가득한 구덩이에 죽은 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수색대에게 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제 입속에 흙을 한 움큼 집어넣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굶주림은 처참했습니다. 뱀을 잡아 생으로 씹어먹고 이름 모를 풀뿌리를 캐먹으며 보름을 넘게 남쪽으로 기어갔어요. 발바닥 가죽은 이미 다 벗겨져 너덜거렸고 골마 터진 종아리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었죠. 저는 제 살점을 파먹는 구더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희라도 배부르니 다행이다라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마침내 눈앞에 낙동강 줄기가 보였어요. 아니, 그것은 강이라기보다 거대한 검은 바다처럼 보였죠. 며칠째 내린 비로 강물은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소리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서는 간간히 서치라이트 불빛이 수면을 날카롭게 훑쳤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조국이었어요. 하지만 제게 그곳은 자유의 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간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죠. 저는 진흙탕 속에 얼굴을 파묻고 불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1분, 2분. 그 시간이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불빛이 먼 곳을 향할 때 저는 몸을 던졌죠. 얼음장 같은 냉기가 빳빳하게 굳은 근육을 즉각 마비시켰어요. 수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내려가지 않으려 물귀신처럼 저를 잡아끄는 소용돌이 속에서 팔다리를 휘저었죠. 저 멀리 북측 초소에서 총성이 들리고 제 머리 옆 수면으로 총알이 퓨, 퓨 하며 박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입안으로 비릿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폐가 터져버릴 것 같은 압박감이 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선영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나 조금만 더 버티게 해줘. 당신 이름 한 번만 더 부르고 갈게.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발길질을 했어요. 마침내 손끝에 남쪽 땅에 질척이는 진흙이 닿았을 때 저는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 패배한 짐승처럼 꺽꺽대며 강둑을 기어 올라왔죠. 자유의 땅이라고 믿었던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어두웠어요. 강둑에 누워 바라본 남쪽의 하늘은 북쪽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더듬었죠. 비록 다 젖고 망가졌지만 선영이가 준 그 낡은 손난로 헝겊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왔어, 선영아. 내가 왔어. 저는 진흙을 한 움큼 쥐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흐느낌은 몰아치는 강바람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죠. 그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더 잔인한 배신의 시작임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7장. 돌아온 조국은 나를 모른 척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남쪽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것으로 제 지옥이 끝난 줄 알았어요. 진흙 범벅이 된 채로 초소를 향해 기어갔을 때 멀리서 달려오는 우리 군인들의 얼룩무늬 전투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죠. 살았구나. 이제 국가가 나를 보살펴 주겠구나. 저는 총을 겨누며 다가오는 병사들에게 비명처럼 제 암호명을 내뱉었습니다. 오작교. 나는 오작교입니다. 국정원. 아니, 안가에서 보낸 강진우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외투나 위로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총구가 제 미간을 눌렀고 억센 손길이 제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죠. 그들은 저를 짐승 취급하며 눈을 가렸고 어디론가 거칠게 압송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20년 전 제가 도장을 찍었던 그 다방처럼 아늑한 곳이 아니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서늘한 취조실 그곳에는 저를 북으로 보냈던 그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부러진 손가락을 떨며 그들에게 손을 뻗으려 했어요. 팀장님, 저 살아서 왔습니다.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밀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의 눈빛은 예전에 그 뜨거웠던 애국심을 고무하던 눈빛이 아니었죠. 오물을 보는 듯한 혐오와 귀찮음이 뒤섞인 얼음장 같은 시선이었어요. 강진우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북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그대로 정지하는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겪은 정기 고문의 통증, 손톱 밑을 파고들던 바늘, 죽은 동료들의 눈망울, 그리고 선영이의 죽음. 그 모든 피눈물 나는 세월이 단 한 문장에 부정당했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여기서 도장 찍고 인천에서 훈련받고 저기 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절규하자 팀장이라 불리던 사내가 서류 파일을 덮으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강진우라는 인물은 10년 전 사고로 이미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당신의 기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정체불명의 괴한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국가의 임무를 운운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북에서 내려온 간첩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가를 위한 길이고 당신이 조용히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살인보다 더 잔인한 사형 선고였어요. 국가는 저를 도구로 써먹고 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거죠. 제가 지옥에서 견뎌낸 이유는 조국이 제 뒤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조국이 이제는 저를 간첩으로 몰아처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보상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으니 제발 제가 강진우라는 것만 인정해달라고 아내 선영이의 묘소라도 알려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무정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밤중에 서울 시내 한복판 인적 드문 골목에 버려졌어요. 제 손에는 10년 전에 낡은 신분증 하나와 단돈 몇만 원이 든 봉투가 쥐어져 있었죠.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라. 그러면 정말 죽는다. 그들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제가 살던 성수동 집을 찾아갔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죠. 대문 옆 가로등 아래 저를 기다리던 선영이의 모습은 환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제 등본을 떼어보려 했지만 창구 직원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 말소된 분인데요. 본인 맞으세요? 산 사람이 자신의 사망 진단서를 들고 거리를 헤매는 기분,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조국을 위해 심장을 바치고 손가락이 으스러졌는데 조국은 저를 유령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 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손을 흔들던 선영이의 마지막 모습이 환영처럼 자꾸만 눈앞을 가렸죠. 선영아, 내가 돌아왔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모른대. 나보고 죽었대. 저는 품 안에 차가운 손난로를 쥐고 짐승처럼 꺽꺽대며 울었어요. 화려하게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저를 비웃는 괴물의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저는 이미 폐기된 부속품에 불과했죠. 갈 곳도 부를 이름도 없는 저는 그렇게 조국의 품 안에서 철저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술이 나를 살렸고 술이 나를 죽였습니다. 버려졌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세상은 제가 없어도 너무나 눈부시게 잘만 돌아갔습니다. 80년대에 투박했던 서울은 간데없고 압구정이니 강남이니 하는 곳들은 제가 감히 발을 들릴 수도 없을 만큼 화려한 옷을 입고 저를 비웃었죠.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웃으며 맛있는 밥을 먹고 연인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어요. 오직 저만 멈춰버린 시계 속에서 시커멓게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노동판이라도 나가보려 했지만 신분증도 없고 손가락까지 으스러진 노숙자 같은 놈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도망치듯 찾아간 곳은 남대문 시장 귀퉁이, 비릿한 생선 냄새와 악취가 뒤섞인 어느 컴컴한 선술집이었죠. 처음에는 잠을 자기 위해 소주를 마셨어요. 맨정신으로 눈을 감으면 고문실에 그 서늘한 전기 흐르는 소리가 귀를 찢었고 손톱 밑을 파고들던 바늘의 환상통이 살아나 밤새도록 방바닥을 긁어야 했으니까요. 술 기운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면 그 비명 소리들이 조금은 작게 들렸죠.
소주 한 잔을 털어넣으면 타는 듯한 식도의 통증이 가슴속 응어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술은 지독하고도 비겁한 약이었습니다. 마실수록 더 강한 독을 원하게 만들었죠.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막노동판에서 받은 푼돈을 모두 술병에 쏟아부었어요. 안주도 필요 없었습니다. 깡소주 한 모금에 제 버려진 애국심을 삼키고 또 한 모금에 선영이에 대한 미안함을 씻어냈죠.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꿈속에서나마 선영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여보, 왜 이제 왔어라며 제 뺨을 만져주는 그녀의 손길이 그리워 저는 매일같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셔댔습니다. 어느 겨울날은 공원 벤치에서 자다 깨어보니 누군가 제 주머니를 털어가고 없더군요. 낡은 구두 한 짝도 사라져 맨발로 눈 위를 걸어야 했어요. 그래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요. 저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뿐이었죠. 강진우라는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 거지 노인네라는 멸칭이 채워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마음 편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를 이미 죽은 사람이라 정의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광화문이 그 높은 건물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내가 내 놈들을 위해 손톱이 뽑혔단 말이다. 내가 내 놈들을 위해 내 마누라를 잃었단 말이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피했고 건물 경비원들이 달려 나와 저를 개 패듯 두들겨 팼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져 피를 토하면서도 저는 하늘을 보고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킨 나라구나. 이게 내 목숨값이었구나. 참으로 장하구나, 강진우.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건실한 구두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눈은 늘 핏발이 서서 충혈되어 있었고 살은 다 빠져서 광대뼈만 툭 붉어진 해골 같았죠. 씻지 못한 몸에선 악취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친 노숙자라며 침을 뱉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혐오 섞인 시선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를 이토록 증오하는데 남들이라고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소주병 속에서 썩혔어요. 제 인생에 가장 찬란했어야 할 40대와 50대 초반이 시궁창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국가가 저를 지웠다면 저는 제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내일 아침에는 제발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빌며 소주병을 베개 삼아 잠드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일과였어요. 제 인생의 행복은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죠. 바닥에서 나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도 층수가 있다면 저는 아마 지옥의 문턱 가장 낮은 칸에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10년의 세월은 저를 사람이 아닌 그저 알코올에 절여진 낡은 걸레로 만들어 놓았죠. 겨울비가 진눈깨비로 변하던 어느 지독하게 추운 새벽이었어요. 저는 어느 상가 건물의 비상계단 밑 신문지 몇 장을 덮고 떨며 깨어났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죠.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침은 쇠 긁는 소리를 냈고 입술에선 비릿한 피 냄새가 났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잊히는구나. 그 죽음의 예감은 공포라기보다 오히려 달콤한 휴식처럼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 시야 끝에 바람에 펄럭이는 종이 뭉치 하나가 걸렸습니다. 누군가 쓰레기통 옆에 버리고 간 낡은 여성 잡지였죠. 비에 젖어 잉크가 번진 그 잡지 한 페이지에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어느 젊은 부부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제 뇌리를 천둥처럼 때렸습니다. 20년 전 서울역에서
선영이의 손을 잡고 했던 그 소박한 약속. 일 끝나면 우리 저 남산 타워 가서 제일 비싼 밥 먹자. 당신 좋아하는 야경 실컷 보게 해줄게. 그 약속이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죠. 저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북으로 보낸 국가도, 나를 버린 조국도 잊었지만 정작 나조차도 우리 선영이와의 약속을 술기운 속에 처박아 두고 있었어요. 저는 피를 토하듯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어요.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강진우, 이 비겁한 놈아.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선영이는 누가 기억해 주냐?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죠. 만약 제가 여기서 이름 없는 노숙자로 죽어버린다면 세상에 선영이라는 존재를 기억해 줄 마지막 한 사람마저 사라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녀가 끓여주던 소고기 묵국 냄새를, 나를 기다리던 가로등 밑에 그 뒷모습을, 나를 위해 떠주던 그 빨간 헝겊 손난로의 감촉을 증언해줄 유일한 목격자가 저인데 제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근처 공중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깨진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초점이 풀린 눈의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얼음장 같은 찬물을 틀어 머리를 쳐박았죠.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살이 에이는 고통이 느껴질 때까지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리고는 뗏물로 가득한 얼굴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 노인의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1990년 가을 다방에서 도장을 찍던 그 청년의 도끼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죠. 복수를 하겠다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대단한 투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영이에게 미안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 당신과의 약속 잊지 않고 열심히 살다 왔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다운 모습으로 죽고 싶었죠. 저는 그날로 술병을 깼어요. 금단 현상은 북한의 고문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틀리고 헛것이 보였으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 침구가 다 젖었죠. 밤마다 고문실의 비명이 들려와 제 귀를 쥐어뜯었지만 저는 품속에 남은 낡은 손난로 헝겊을 움켜쥐고 버텼어요.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 줄을 섰습니다. 남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주는 밥을 꾸역꾸역 씹어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근육을 키우고 굽은 허리를 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고. 국가가 지워버린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다시 쓰겠다고 말입니다. 이름 없는 영웅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선영이의 남편 강진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삶의 방식이었고 제 인생의 썰물이 멈추고 아주 조금씩 밀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택시 운전대는 내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술을 끊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로 결심했지만 지워진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이 날선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신분증 하나 없던 저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려 해도 신원 보증이 발목을 잡았고 인력시장에선 제 부러진 손가락을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었는지 노숙인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한 퇴직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텅 빈 눈동자 너머에 남은 깊은 상처를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도움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사망자 강진우를 생존자 강진우로 되돌리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죠. 구청 복도에 앉아 서류 뭉치를 붙잡고 제 이름 석자를 수백 번 적어 놓던 그날, 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국가가 저를 죽었다고 판결한 지 수십 년 만에 다시 세상이 저를 산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죠.
잉크 냄새에 진동하는 빳빳한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은 제게 훈장보다 더 값진 인생의 재출발 신호탄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직업은 택시 운전사였어요. 사람들과 길게 눈을 마주칠 필요도 없고 그저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묵묵히 차를 몰기만 하면 되는 일이 제 성격에 맞았죠. 무엇보다 좁은 운전석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피난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찼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그 세상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구두 밑창을 치던 섬세한 손길은 이제 핸들을 조작하는 정교한 감각으로 변했죠. 택시를 몰며 저는 참 많은 인생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취직에 실패해 뒷좌석에서 몰래 코를 훌쩍이며 한강으로 가달라던 청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요양원 주소를 내밀며 떨리는 손으로 요금을 지불하던 할머니, 첫 데이트에 설레어 꽃다발을 꼭 쥐고 향수 냄새를 풍기던 아가씨까지 저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희로애락을 묵묵히 지켜보며 핸들을 잡았죠. 사람들은 저를 그저 말수적은 기사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들이 내뱉는 평범한 대화와 일장의 고민 속에서 제가 북한 고문실과 술병 속에 처박아 두었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고 있었어요. 일부러 가장 고된 밤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 거리는 때때로 수용소의 악몽을 소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은 제 상처를 가려주는 포근한 담요 같기도 했죠. 가끔 술 취한 손님들이 제게 시비를 걸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을 때도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손톱이 뽑히던 고통에 비하면 사람들의 날선 말 한마디는 그저 얼굴을 스치는 미지근한 바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도로 위에서 보냈어요. 제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는 매일 밤 굴러가는 타이어의 마찰음 속으로 조금씩 깎여나갔고 저는 서서히 평범한 택시기사 강진우의 삶에 익숙해져 갔죠. 아저씨, 감사합니다. 라는 손님의 짧은 인사가 제게는 국가가 주지 않은 최고의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평범하게 살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제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장마가 시작되던 그 지독하게 비 내리던 밤,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손님이 제 차 뒷좌석 문을 열었죠. 20년 전 기차역 플랫폼에서 제 영혼을 떼어놓고 왔던 그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그 여자를 태우기 전까지 저는 제가 정말로 다 나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장마철이었어요.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난 듯 서울 도심은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에 잠겨 있었죠. 와이퍼가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좌우로 바쁘게 훑어냈지만 앞차의 브레이크 등조차 희뿌연 안개처럼 번져 보일 만큼 시야가 가혹했어요.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영등포역 인근의 가로등은 빗줄기에 굴절되어 마치 수용소의 서치라이트처럼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상처 입었던 다리 마디마디가 쑤셔와 이제 그만 차를 돌려 퇴근할까 고민하던 찰나였죠. 횡단보도 옆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휘청거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우산도 없이 베이지색 가디건 하나를 머리에 얹은 채 비에 쫄딱 젖은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았죠. 차가 멈춰서자 그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눅눅한 빗물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그리고 나직하게 목적지를 말했어요.
기사님, 일산 주엽동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그대로 석상처럼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하고 제 육신이 썩어 문드러졌다 다시 살아난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 떨림의 주파수, 단어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비음. 그것은 1990년 가을 매일 아침 여보 다녀오세요라고 제 귓가에 속삭이던 선영이의 목소리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죽었다고 했어요. 북한 취조관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국가도 그녀의 흔적을 지웠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고개를 저으며 엑셀을 밟았어요. 세상엔 비슷한 목소리가 얼마든지 있다. 진우야, 정신 차려라. 내가 너무 그리워서 환청을 듣는 거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강변북로를 타는 내내 제 시선은 자꾸만 백미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차 안에서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한강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젖은 손등을 닦아냈죠. 그러더니 아주 작게 마치 혼잣말을 하듯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살아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그 사람이 참 많이 보고 싶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아두었던 방어벽을 단번에 부수고 들어왔어요. 슬플 때마다 혹은 남편인 저를 그리워할 때마다 내뱉던 선영이만의 지독한 습관이었죠. 저는 숨이 가빠와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바닥에 땀이 배어 미끄러졌어요. 마침내 차가 일산 시내로 들어섰고 잠시 신호 대기에 걸려 멈췄을 때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옆모습을 찰나의 순간 동안 선명하게 비췄죠. 눈가에는 깊은 세월의 주름이 패어 있었고 검던 머리칼에는 희끗희끗한 눈이 내려앉은 듯 흰 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제 영혼에 새겨진 그 눈매, 그 코날은 틀림없는 제 아내 선영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20년 전 서울역 기차역에서 베이지색 카디건을 흔들며 울던 그 여자가 지금 제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짧은 계절보다 몇 배는 더 긴 시간을 서로 죽었다고 믿으며 각자의 지옥에서 썩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저는 출발할 수 없었어요. 뒷차의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음소거된 것처럼 고요해졌고 오직 그녀의 낮은 숨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떨리는 손을 핸들에서 떼어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렸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속으로만 불러보았던 그 이름을 마침내 밖으로 뱉어냈죠. 선영아.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가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하며 굳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에 비친 제 눈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이었고 다음은 당혹감이었으며 그 다음은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오는 경악이었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동전 몇 개가 바닥으로 차르르 소리를 내며 흩어졌어요. 누구? 기사님 방금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시동을 껐어요. 그리고 완전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죠. 제 얼굴에 흉터, 고문의 흔적이 남은 비뚤어진 코, 그리고 늙어버린 눈매. 하지만 그 눈 안에 담긴
오직 그녀만을 향했던 20년 전의 강진우를 그녀가 알아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야, 선영아. 나야, 진우야. 성수동 구두쟁이 강진우. 제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당신은 죽었다고. 국가에서 나한테 사망 통지서까지 줬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소매를 붙잡았어요.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유령도 아니었어요. 진짜 선영이었죠. 우리는 빗소리가 차 지붕을 부술 듯 때리는 그 작은 택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활시키는 기적을 목격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죽은 자들이 나누는 비통하고도 장엄한 재회의 시작이었어요. 12장. 우리는 서로를 죽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시동이 꺼진 택시 안, 빗줄기는 여전히 차창을 거칠게 두드렸지만 우리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해 있었어요. 선영이는 제 투박한 손등을 마치 부서지기 쉬운 유리 공예품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제 부러진 손가락 마디와 고문으로 일그러진 손톱을 발견하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제 손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겨 안았죠. 진우 씨, 이게 뭐야? 당신 손이 왜 이래? 그 곱던 손이 어쩌다 이렇게. 선영이의 오열 섞인 물음에 저는 20년 동안 꽁꽁 닫아 걸었던 가슴의 빗장을 천천히 풀었어요. 우리는 비좁은 차 안에서 서로의 잃어버린 세월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우리 같은 소시민의 삶을 얼마나 잔인하게 난도질했는지 보여주는 비극 그 자체였죠. 선영아, 북한 고문실에서 그놈들이 그랬어. 너를 처리했다고. 너를 공작원들이 죽였다고 했어. 나는 내가 정말 나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남쪽 땅을 밟으면서도 내내 죽고 싶었어. 제 고백에 선영이는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슬픔을 넘어선 처절한 분노였습니다. 아니야, 여보.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이 실종되고 얼마 안 돼서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 당신이 국가를 배신했다고, 북으로 망명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나를 몰아세웠어. 나를 간첩 아내라고 부르면서 직장에서도 쫓아내고 매일같이 감시하고 괴롭혔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죠. 그러다가 당신이 떠난 지 몇 년 뒤였나? 갑자기 사망 통지서 한 장을 던져주더라. 북한에서 작전 중에 전사했다고. 시신도 없고 무덤도 없는 종이 한 장 달랑 주면서 이제는 다 잊고 살라고. 입 열면 나까지 위험해진다고 협박했어. 나는 당신이 차라리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라도 어딘가에 살아만 있길 바랐는데 죽었다는 그 글자를 보고 나도 같이 죽었어. 우리는 깨달았어요. 국가는 저에게는 아내가 죽었다는 거짓말로 제 정신을 붕괴시키려 했고 아내에게는 제가 배신자 혹은 사망자라는 두 겹이 낙인을 찍어 그녀의 삶을 고립시켰던 거죠. 국가는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도 모자라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를 시체로 매장하게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선영이의 제사를 속으로 지냈고 선영이는 제 제사상을 차리며 홀로 늙어갔던 겁니다. 진우 씨, 나는 당신이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줄만 알았어. 그래서 매일 밤 빌었어. 다음 생에는 절대로 나라 지키는 영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서 남들처럼
구두나 고치며 살게 해달라고.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녀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져 번졌어요. 국가를 향했던 제 충성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제가 지키려 했던 그 거창한 가치들이 정작 내 아내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죠. 선영이의 몸은 기억보다 훨씬 작고 가냘퍼져 있었지만 그녀의 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만큼은 20년 전 그날처럼 뜨겁고 선명했어요. 우리는 그 잔인한 기만 앞에서 허망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독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버렸고 역사는 우리를 지웠지만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아냈죠. 괜찮아, 여보. 이제 왔잖아. 내 눈앞에 있잖아. 당신 숨소리가 들리니까 이제는 다 괜찮아. 선영이는 제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속삭였어요. 창밖의 폭우는 기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 내리던 20년의 장마는 비로소 그칠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부속품도 유령도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강진우와 선영이었죠. 13장. 다시 시작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합쳤어요. 20년이라는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에는 우리의 남은 생이 짧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들었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산의 작은 연립주택, 선영이가 홀로 외로움을 견뎌내며 일궈온 그 소박한 보금자리가 이제는 제 퇴근길의 목적지가 되었죠.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첫날, 선영이는 20년 전 그날처럼 소고기 무국을 끓여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제 손이 자꾸만 떨려 국물이 흐르자 선영이는 제 손을 가만히 맞잡아 주었죠. 천천히 먹어, 여보. 이제 어디 안 가잖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계속 끓여줄게. 그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저는 비로소 북한의 고문실과 남한의 차가운 거리를 떠돌던 제 영혼이 비로소 안식처를 찾았음을 느꼈어요. 저는 여전히 택시를 몰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밤 근무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도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 저는 미련 없이 운전대를 돌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찌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예전에는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평범한 풍경들이 이제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배경이 되었죠. 가끔 뉴스를 통해 국가안보니 애국인이 하는 거창한 단어들을 듣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높은 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당부할 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채널을 돌려요.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은 개인의 인생을 소모품처럼 부려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죠. 정작 제가 쓰러져 신음할 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거창한 조국이 아니라 빗속에서 제 차에 올라타 제 이름을 불러준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훈장도 명예도 국가의 사과도 탐내지 않아요. 국가는 여전히 저를 모른 척하고 제 기록은 어딘가 어두운 서류함 속에서 썩어가고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택시를 몰고 돌아가 선영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잠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생의 모든 임무는 완수된 거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지어낸 무용담이나 비극적인 소설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그리고 저 차가운 북녘 땅 어딘가에는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제2, 제3의 강진우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하고 싶은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켜야 할 진짜 조국은 거창한 깃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퇴근을 기다리는 따뜻한 저녁 밥상과 사랑하는 이의 눈망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오늘도 저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로 위로 나서요.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는 선영이가 써준 안전운전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20년 전 기차역에서 쥐어주었던 그 손난로 위의 글씨체와 똑같은 조금은 서툴지만 온기가 가득한 글씨죠. 저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기분 좋게 엑셀을 밟아요. 제 인생의 썰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선영이라는 이름의 밀물이 제 남은 생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조차 이제는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소중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차가운 썰물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조금만 더 버텨내십시오. 곧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밀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썰물 인생이었습니다.